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숨겨진 지식 탐험,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파산 절차, 그 중에서도 좀 까다로운 문제죠. 숨겨진 주식이나 상표권 같은 자산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돌려주는지 실제 사례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파산 관제인 박문길 변호사님이 정리하신 2023년 상반기 업무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좀 복잡한 법률 문제 같지만 실제 소유주를 찾아내는 과정이 뭐랄까 탐정 이야기처럼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파산 관제의 업무라는 게요. 단순히 서류상 재산만 딱 정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오늘 볼 사례들처럼 다른 사람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재산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상표권 같이 형태가 없는 자산의 가치를 매겨서 회수해야 할 때는 이게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난관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얽혀 있으면 더 그렇겠고요. 네, 맞아요. 가족들 얽히면 진짜 복잡해지죠.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부분은 실질,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이걸 어떻게 밝혀내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채무자가 원래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시키고 그 뒤에 가족들, 그러니까 모친이나 자녀, 동생 명의로 새 회사를 차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얼핏 보면 뭐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파산 상황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명의신탁 주식 문제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이요? 네, 이름만 빌려준 주식이라는 거죠. 서류상 주주는 가족이지만 실제 주인은 채무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파산 관제인이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렇죠. 입증이 중요하겠네요. 네, 이 사례에서는 그 새 회사, B회사라고 할게요. 여기서 자녀들한테 거액의 배당금이 나갔어요. 한 112억 원 정도요. 와, 112억이요? 네. 근데 그 돈이 결국에는 채무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그 흐름을 딱 포착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회사 설립 자금 출처라든가 아니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는 여러 증거들을 다 모아서 이 주식의 진짜 주인은 채무자다. 이걸 밝혀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류 너머의 실제 돈의 흐름, 그리고 실제 운영 증거 이런 걸로 실소유주를 증명해내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이렇게 명의신탁 정황이 드러났을 때 파산 관제인이 채권자들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같은 걸 진행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네, 좀 쉽게 말하면 채권자들한테 빚 갚기 싫어서 혹은 해를 끼칠 목적으로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린 행위, 이걸 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소송이에요.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군요. 그렇죠. 해당 사례에서도 자녀들한테 넘어간 그 배당금 112억 원, 이걸 되찾기 위한 소송 같은 게 진행됐고요. 여러 법적 다툼 끝에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채권액이 한 246억 원에 달했던 사건이라서 채권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죠. 와, 전체 채권액도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 사례는 결국 파산 절차에서는 문서상의 소유권이 전부가 아니다. 실제 자금 흐름하고 지배력을 추적하는 게 핵심이다. 이걸 여러분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네, 이렇게 숨겨진 주식을 찾아내는 것도 정말 복잡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예를 들면 상표권 같은 무형 자산은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관련된 사례도 있었죠? 정확합니다. 상표권은 이게 가치평가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가격 매기기가 참. 네. 한 사례 5번을 보면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어요. 한 곳은 한 5천만 원 정도로 봤는데 다른 곳은 미래 수익이 너무 불확실하다 이러면서 0원으로 평가하기도 했죠. 영원이요? 네, 0원. 결국 파산 관제인이 여러 요소를 다 고려해서 약 7,3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상표권 가치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가치 평가도 문제지만 뭔가 법적인 접근 방식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상표권이 철원부터 제3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하고 채무자가 원래 가지고 있다가 파산 직전에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경우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전자는 이제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해서 찾아와야 하는 거고요. 후자는 부인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그러니까 부적절한 재산 처분 행위 자체를 취소시켜서 되찾아와야 하는 거죠. 접근법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 어떤 접근이 맞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런 무형자산 회수는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법적 해석하고 협상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힌 과정인 셈이죠. 들어보니까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한 자산 정리를 넘어서서 거의 뭐 숨겨진 퍼즐 조각 맞추는 탐정이나 협상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특히 명의신탁 주식이나 상표권 사례는 서류 뒤에 숨겨진 진짜 소유 관계, 그리고 그 가치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대법원 판례 같은 그런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논리를 탄탄하게 세우고 그걸 통해서 채권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가죠. 오늘 살펴본 사례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뭐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 계정의 가치, 온라인 평판처럼 더 새롭고 복잡한 형태의 자산들이 계속 등장할 텐데요. 미래의 파산 절차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자산들의 실제 소유권을 어떻게 증명하고 또 회수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